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화학섬유직물업의 수출산업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염색가공업의 수출산업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옷감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 중 하나가 염색가공입니다. 근대 이전에도 천연 염료로 실이나 옷감을 염색하는 방법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잿물 같은 것을 이용해서 표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에는 화학염료와 화학약품을 사용해서 그리고 기계를 사용해서 염색하고 가공하는 것이 섬유산업의 한 업종으로서 성립하게 됩니다. 해방 이전의 염색가공업은 레이온 직물의 염색 가공을 위해 등장했습니다. 1930년대 조선은 일본 레이온 직물의 큰 시장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레이온 직물의 염색 가공은 직물 공장에서 직접 하기도 하고 염색 가공 전문 공장에 임가공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34년에 일본 수출직물 염색공업조합 연합회가 조직된 후 연합회는 가공 수수료를 반드시 일정액 이상으로 하도록 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제 밖에 있는 조선에서 염색 가공을 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 조선은 일본 레이온 직물을 염색 가공해 조선 내에 판매하고 만주 등으로 수출하는 가공기지가 되어갔습니다. 경성에는 창화공업과 유정염공이 설립됐고 인천에는 일선염공, 부산에는 환화공업이 설립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본인이 설립한 것이었습니다. 또 재직과 염색 가공을 함께하는 공장도 생겨났습니다. 경성의 태창직물과 경기염직, 안양의 조선직물, 부산의 부산직물과 면방직 기업인 조선방직의 레이온 직물 공장이 바로 재직과 염색 가공을 함께하는 공장이었습니다. 이 중 태창직물만 조선인 기업이었고 나머지는 일본인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염색 기술자도 거의 일본인이었고 해방 당시 조선인 고급 염색 기술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 일본인 기술자가 전부 철수하고 또 일본에서 수입하던 염료 등을 수입하지 못하게 되자 남아있는 염색 가공 공장은 운영난을 겪었습니다. 당시에는 일본에서 염색 가공 기술을 습득하고 귀국한 사람들이 염색 가공 공장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국 염색 가공 업체들은 나중에는 숭늉공들과 공과대학 졸업자로 기술자를 충당해 갔습니다. 또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자를 기술 선진국으로 파견해 훈련시켰습니다. 한편 해방 이전의 염색 가공 설비들은 주로 경성을 포함한 경기도와 부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경기도의 염색 가공 설비는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부산의 공장들은 피해를 면했습니다. 1953년 휴전을 전후하여 경기도의 공장들은 재건됐고 각지에 새롭게 염색 가공 공장들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대구에는 면방직업과 직물업이 발전함에 따라 많은 염색 가공 공장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각지에 염색 공업 조합이 설립됐고 1954년에는 이들의 연합회인 한국염색공업조합 연합회가 설립됐습니다. 1955년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85개 염색 가공 공장이 있었고 종사자는 1,700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직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염색 가공은 부업으로 하는 공장은 빠져 있습니다. 85개 공장 중 대구에 38개, 부산에 25개, 서울에 17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대전, 청주, 전주, 광주에 있었습니다. 염색 가공 공장의 한 공장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명이었습니다. 1950년대 염색 가공업의 성장을 뒷받침한 것은 미국 원조에 의한
염료와 염색용 조제의 도입이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의 각 염료 및 조제 기업들이 한국에 대리점을 설치하고 외국인으로 구성된 판매원과 판매 기술자를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염색 기술 지도도 해주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들어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자 한국염색공업조합연합회는 해체되고 1964년에 하나의 협동조합인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초기 조합원은 159개 기업이었습니다. 염색업체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구, 부산, 서울에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하나의 협동조합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966년에는 서울염색공업협동조합, 대구염색공업협동조합, 부산염색공업협동조합으로 각각 분리되고 이들의 연합조직으로서 한국염색공업협동조합 연합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중 부산염색공업협동조합은 경영부실화로 1973년에 해산명령을 받고 1974년에 다시 설립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염색공업협동조합 조합원 업체 수와 종사자 수를 5년 단위로 나타낸 것입니다. 업체 수는 1975년 250개에서 1995년에는 485개까지 늘어났습니다. 2000년에는 399개로 감소했습니다. 종사자 수는 1975년에는 2만 5천 명이었는데 1990년에는 4만 3천 명까지 늘었고 이후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색가공업은 그 자체로 수출 산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섬유산업 내 다른 업종의 수출을 지원했습니다. 일종의 간접 수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직물 염색량을 내수와 수출로 나누어 집계한 통계입니다. 염색은 크게 직물 염색, 사류 염색, 날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물 염색과 사류 염색은 염료액에 담가서 하는 것이고 날염은 직물 위에 찍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생산량이 큰 직물 염색을 그래프에 제시했습니다. 수출 비율은 1974년에는 25%, 1975년에는 37%였지만 1977년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그 뒤로는 60%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염색 가공업도 수출 산업화한 셈입니다. 염색은 그 자체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직물을 염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량의 변화는 직물 수출의 변화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출 직물의 염색은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뒤로 정체 또는 감소했습니다. 다시 1970년대 후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협동조합연합회가 조직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77년에 염색가공업은 섬유산업 중 가장 취약 분야로 지목됐습니다. 수출 시장에서 염색 가공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상공부는 섬유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염색 가공업 육성 요령을 마련했습니다. 요령의 내용은 전문 업체를 중점 육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물 염색 부문에서 51개 업체, 사류 염색 부문에서 14개 업체, 날염 부문에서 7개 업체가 전문 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전문 업체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 지도와 기능공 훈련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협동조합 연합회의 50년사에 따르면 큰 효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상공부의 육성 요령보다 염색 가공업계에 영향을 미친 것은 1977년 말에 제정돼 1979년에 시행된 공업배치법이었습니다. 공업배치법은 이미 공장이 과도하게 밀집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에 새로 공장이 입지하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으로 공장을 분산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과 맞물려
염색 가공 공장을 한 지역으로 모으는 염색단지 조성이 추진되었습니다. 염색단지 조성은 환경 측면에서도 필요했습니다. 염색 가공업은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으로서 환경 기준치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오염 방지 시설의 설치가 요구되었으나 대부분 기업이 영세해서 개별 기업은 사실상 설비 투자가 불가능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단지를 조성해 공동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해결 방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염색단지는 가장 먼저 대구에서 건설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이미 1976년에 염색공업협동조합이 희망업체 조사를 실시했고 1977년 10월에는 경상북도가 현재의 비산동에 염색공단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1978년 4월 상공부에서 염색 전문 공업단지 조성을 결정했고 1979년부터 공사에 들어가 1980년 공동폐수 처리장이 준공되고 1981년에는 염색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반월 공업단지 내에 염색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반월 공업단지는 서울 도심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현재의 안산시 반월동에 조성된 공업단지였습니다. 1984년 공동폐수 처리장이 준공된 후 입주업체들의 조업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에서는 1980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1983년 말에 부산시와의 협의를 거쳐 신평동에 건설하기로 결정됐습니다. 1991년에 공동폐수처리장이 준공됐고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건설한 열병합 발전소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입주업체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 공동폐수처리장이 완공되기 며칠 전 대구 염색공단에서는 그동안 업체들이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사실이 밝혀져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1990년 1월부터 하루 폐수 배출량 7만여 톤 중 2에서 3만 톤을 비밀 배출구를 통해 낙동강에 불법 방류해왔다는 사실을 염색공단 노동조합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염색가공업은 더욱더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염색공업 협동조합 측에서는 폐수 처리장의 증개축에 2, 3년이 걸리는데 정부가 1년의 예고 기간만 두고 폐수 처리 기준을 강화한 것 또한 잘못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198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86년 공업발전법이 제정된 후 염색 가공업계는 자신들을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해 7월 지정된 6개 업종 중에 염색 가공업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요청하여 다음 해인 1987년에 염색 가공업은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업발전법에 따라 1987년에 666개 업체가 8,415대의 설비를 등록했습니다. 그중 6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31.4%였습니다. 이러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2년간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는 계획의 83%만 집행되었습니다. 교체 비율이 과다하게 책정돼 교체를 기피하는 업체들이 나타났고 일부 염색단지 조성이 지연돼 제때 자금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그래프는 협동조합 회원사의 설비 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5년 단위로 그렸지만 1986년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왜냐하면 1986년에 주요 염료에 대한 관세 혜택이 회원사에만 적용되었고 또 합리화 업종 지정에 따른 혜택을 보기 위해 회원사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1985년에는 286개사였는데 1986년에는 336개사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집계된 설비 대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987년 합리화 업종이 지정된 후에는 설비 대수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 추세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쟁국가의 기술 수준 향상, 후발 개도국의 추격, 국내 생산 비용의 상승과 인력 부족,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양적 성장의 한계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과는 기술 수준 격차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통계를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광공업 총조사에서 조사된 수치입니다. 염색 가공을 하기는 하지만 직물 생산을 주업으로 하는 공장은 빠져 있습니다. 또 종사자 수 5인 미만인 공장도 제외되어 있습니다. 여타 섬유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염색 가공업도 1990년대 초반까지 성장했습니다. 5년 단위로 봤을 때 종사자 수는 1993년에 6만 3천 명으로 정점을 이루고 이후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수출, 생산, 설비의 추이가 보여준 것과 유사합니다. 한편 사업체 수는 그보다 늦은 2003년에 정점을 이뤘습니다. 지금까지 염색 가공 산업의 성장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10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1번째 강의에서는 섬유산업의 노동자와 환경 문제라는 주제로 섬유산업의 노동과 환경 문제를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